당신 진짜 나한테 사과할 거 없어요? 뭐라고? 사과는 네가 나한테 해야지. 단단히 미쳤구만. 잘못한 남편에게 사과하라고 했을 때 남편이 제게 한 말입니다. 2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편은 꽤 큰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건물을 샀고 경비일도 그만뒀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골프를 배우고 비싼 옷을 사입고 사람들한테 사장님 소리를 듣고 다녔죠. 하지만 제 삶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생활비도 그대로였고 집안일도 여전히 제 몫이었어요. 그래도 늙어서 돈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싶어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순자가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말에 망설이자 순자는 건물주가 왜 그러냐며 웃더군요. 그날 밤 남편에게 일본 여행 얘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다 늙어서 무슨 해외여행이냐며 가면 고생만 한다고 반대했어요. 하지만 계속된 부탁 끝에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여행 경비를 입금해야 해서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생활비 모아둔 걸로 가는 거 아니었어? 생활비로 한 달 살기도 빠듯한데 무슨 돈을 모아요? 난 또 모아둔 돈으로 가는 줄 알았네. 네 여행 가는 돈을 왜 나한테 달라고 해? 그 말에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300만 원짜리 골프채를 아무렇지 않게 사면서 나한테 쓰는 200만 원은 아깝냐고 따졌죠. 남편은 끝까지 돈을 못 주겠다고 했고 결국 저는 일본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일로 냉전이 시작됐고 저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집과 건물만 해도 20억,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으면 10억은 넘게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손에 쥔 돈은 3억. 그리고 그 3억은 1년도 안 돼 모두 사라졌습니다. 결국 이혼 1년 만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냥 참고 살았어야 했던 걸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4살 이금자입니다. 2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치매로 5년을 고생하시다가 요양원에서 눈을 감으셨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꽤 많은 유산을 남기셨더라고요. 시골에 땅도 있었고 예금도 제법 있었대요. 남편은 정확한 액수를 말 안 했지만 표정을 보니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이 경비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면서요. 저도 그동안 고생했으니 쉬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3개월 후 남편이 들뜬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여보, 나 오늘 계약했어. 무슨 계약이냐고 물으니 우리 집 근처에 3층짜리 건물을 샀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얼마냐고 물었더니 정확한 금액은 안 알려주고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건물 1층엔 편의점, 2층엔 학원, 3층엔 사무실이 들어있다고 자랑했어요. 그날부터 남편의 생활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먼저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젊을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다면서 이제야 소원을 풀었다고 좋아했죠. 골프채 세트만 300만 원이 넘었고 골프 레슨비도 어마어마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골프 연습장으로 나갔습니다. 오후엔 필드를 돌고 저녁엔 골프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밤 10시, 11시는 기본이었죠. 처음엔 좋게 봤어요. 30년 넘게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다니 다행이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남편은 골프도 치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비싼 옷도 사 입고. 그런데 제 삶은 여전히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똑같았어요. 생활비도 그대로였습니다. 건물에서 월세가 몇백만 원씩 들어올 텐데 생활비는 그대로였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말이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늙어서 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게 어디예요. 병원비 걱정,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했죠. 일주일 후 고등학교 동창 숙자를 만났어요. 숙자네 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숙자가 갑자기 눈을 반짝였습니다. 금자야, 이번에 우리 여행계에서 해외여행 가는데 같이 갈래? 무슨 여행이냐고 물으니 일본 온천 여행이라고 했어요. 오사카에서 교토까지 3박 4일 일정이래요. 가격을 물으니 2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비행기표에 호텔, 식사, 관광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래요. 200만 원이나 해? 제가 놀라니까 숙자가 웃었어요. 에이, 건물주 부인이 왜 그래? 200만 원이 뭐가 비싸? 건물주는 남편이지. 제가 무슨 건물주냐고 했더니 숙자가 손을 휘 저었어요. 남편 거나 내 거나 똑같지. 같이 가자. 죽기 전에 해외여행 한 번은 가봐야지.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거든요. 신혼여행도 경주로 갔고 그 후론 제주도도 못 가봤어요. 일본이라 온천도 좋고 벚꽃도 예쁘다던데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아직 안 왔어요. 요즘은 거의 매일 이래요. 골프 치고 술 마시고 밤늦게 들어오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요. 물을 한 컵 떠다 줬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친구들이랑 일본 여행 가기로 했는데 가도 될까요? 남편이 눈을 부릅뜨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다 늙어서 무슨 해외여행이냐며 위험하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상한 반응이었지만 섭섭했어요. 자기는 매일 새벽부터 골프 치러 다니면서 제가 한 번 여행 간다는 건 이렇게 반대하는구나 싶었죠. 조심히 다녀오겠다고 친구들도 다 같이 가니까 괜찮을 거라고 말하려 했지만 남편은 벌써 피곤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손을 휘휘 저으며 내일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골프 가방을 메고 나가기 전에 다시 말을 꺼냈어요. 여보, 어제 얘기한 일본 여행 말이에요. 남편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언제 간다고? 2주 후에 3박 4일이라고 대답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확 구겨지더니 목소리를 높였죠. 3박 4일 동안 자기 혼자 밥 챙겨 먹으라는 거냐고요. 다녀와서 맛있는 거 많이 해줄 테니 이번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했어요. 남편은 한참을 째려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골프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세게 났어요. 그래도 허락은 받았으니 됐다고 생각했죠. 얼른 숙자한테 전화했어요. 간다고 남편이 허락했다고요. 숙자가 전화기 너머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날로 시청에 갔어요. 여권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시청 민원실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렸죠. 드디어 제 차례가 왔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진도 찍었습니다. 여권 사진이라니 정말 실감이 났어요. 진짜로 해외에 나가는구나. 일주일 후에 찾으러 오라고 했어요.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벌써부터 기대됐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점에 들렀어요. 일본 여행 가이드북을 샀습니다. 18,000원이나 했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가이드북을 펼쳐봤어요. 오사카 성, 금각사, 청수사. 사진만 봐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온천 사진을 보니 정말 들어가고 싶었어요. 일주일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여권을 찾으러 가는 날 아침, 숙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행 경비 내일까지 입금해야 한다고 200만 원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죠. 시청에 가서 여권을 받았습니다. 64년 살면서 처음 만져보는 여권이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오겠지 싶었는데 역시나 10시가 넘어서야 왔습니다. 저녁상을 차려놓고 여권을 옆에 뒀어요. 남편이 밥을 먹으며 슬쩍 봤지만 관심 없는 척했죠. 여권 나왔다고 자랑스럽게 보여줬지만 남편은 시큰둥했어요. 그리고는 또 잔소리가 시작됐습니다. 다 늙어서 무슨 해외여행이냐고, 가서 고생만 할 거라고, 일본 음식도 입에 안 맞을 거라고 투덜거렸어요. 듣다가 지쳐서 본론을 꺼냈어요. 내일까지 여행 경비를 내야 한다고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냐고 물어봤고 200만 원이라고 하자 남편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가 그렇게 비싸냐며 혀를 찼죠. 생활비 받아서 모아둔 거 있잖아. 그걸로 가. 기가 막혔어요. 생활비 받은 걸로 한 달을 살기도 빠듯한데 무슨 돈을 모아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생활비로는 쓰기도 모자란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이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난 또 모아둔 돈으로 간다는 줄 알았네. 네 여행 가는 돈을 왜 나한테 달라고 해? 그 말에 화가 확 올라왔습니다. 당신은 골프채 300만 원짜리 사면서 눈 하나 안 깜빡했잖아요. 매일 골프 치러 다니는 돈은 얼마냐고. 나는 처음으로 해외여행 한 번 가는데 그깟 200만 원이 아까우냐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깟 200만 원? 네가 돈 한 푼이라도 벌어봤어? 200만 원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집구석에서 살림만 하니까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지? 가슴이 먹먹했어요. 40년 넘게 아이들 키우고 살림한 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요? 됐고, 난 못 주니까 가든 말든 알아서 해. 남편은 벌떡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식탁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서글펐어요.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건물에서 월세가 몇백만 원씩 들어올 텐데 저에게 200만 원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운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숙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금자야, 아직 입금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어요.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팔을 다쳐서 못 갈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이 돈을 안 준다고 어떻게 말해요? 창피해서. 숙자가 엄청 아쉬워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같이 간다니까 좋아했는데 정말 아쉽다고 계속 말했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남편분 빨리 나으시길 바란다며 전화를 끊었죠. 전화를 끊고 혼자 울었어요. 거짓말까지 해야 하는 제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남편이 건물주가 되고 돈이 많아졌는데도 제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한가요? 친구들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다니. 일주일이 지났어요. 숙자가 연락했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왔다고 만나자고 했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죠. 동네 카페에서 숙자를 만났습니다. 숙자는 환하게 웃으며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예쁜 화과자 상자였습니다. 교토에서 유명한 거라며 자랑했죠. 숙자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오사카 성 앞에서 찍은 사진, 온천에서 유카타 입고 찍은 사진, 금각사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진짜 좋았다며, 온천물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며, 너도 같이 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했죠. 그러면서 남편은 이제 괜찮냐고 물었어요. 이제는 많이 나아졌다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속상한 마음에 침대에 누워있다 잠이 들었어요. 눈을 떠보니 저녁 9시가 넘었더라고요. 거실로 나가니 남편이 배고프다며 빨리 밥 달라고 난리였습니다. 그렇게 부엌으로 향하는데 남편이 뭔가를 먹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숙자가 준 화과자였습니다. 이거 맛있네. 어디서 샀어? 테이블로 가서 확인해 보니 빈 화과자 상자만 있었어요. 혼자서 다 먹어버린 거였습니다. 화가 났어요. 말도 없이 남의 것을 다 먹어버리다니. 말도 없이 다 먹으면 어떡해요? 제가 소리치자 남편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배고파서 먹었는데 뭘 그렇게 화를 내냐고. 이거 얼마짜린데 내가 다시 사주면 되지 않냐고 큰 소리 쳤어요. 그리고는 먹던 화과자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거 당신이 안 보내준 일본에서 친구가 사온 선물이에요. 가서 사와요. 제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남편은 코웃음을 쳤어요. 아직도 일본 타령이냐면서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절 쳐다봤죠.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친구들한테 당신 다쳤다고 거짓말했다고.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냐고. 당신은 매일 사장님 소리 들으며 골프 치러 다닐 때 나는 시장 가서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이런 내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울부짖었어요. 그게 뭐가 불쌍해? 너 직장 생활 해봤어? 나는 40년 동안 남한테 굽신거리며 살았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애들 키우고 살림한 건 쉬운 줄 아냐고 받아쳤어요. 집에서 살림하는 게 뭐가 힘들어? 복에 겨워서 하는 소리 하고 있네. 남편의 마지막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는 대화가 안 됐어요. 남편은 제 인생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그게 다 복에 겨운 일이었다니요. 답답하고 서러워서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혼자 울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다니. 결혼 후 가장 크게 싸운 날이었어요.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제 마음처럼 처량했어요. 다음 날 아침, 화가 안 풀린 저는 밥을 하지 않았어요. 평소엔 6시에 일어나서 아침상을 차렸는데 오늘은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엌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모른 척했죠. 7시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골프 치러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나갔죠. 40년 동안 제가 한 일을 그렇게 무시하다니. 집에서 살림하는 게 복에 겨운 일이라니. 그 말이 계속 가슴을 찔렀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은 각자 알아서 해결했고 남편은 더 늦게 들어왔죠. 새벽 1시, 2시에 들어오는 날도 있었죠. 술 냄새를 풍기면서 답답한 마음에 숙자를 만나러 갔어요. 숙자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안 좋다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 말에 그만 눈물을 터졌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어요. 일본 여행 못 간 진짜 이유도, 화과자 사건도,
남편이 한 말도 모두 말했죠. 숙자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유가 그거였냐며 너무하다고 화를 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건물주가 아내한테 200만 원도 안 주는 게 말이 되냐며 이해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숙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먼저 사과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죠. 맞아. 네가 뭘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해. 절대 그러지 마. 숙자가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참에 이혼은 어떠냐고 말이죠. 네 남편이 건물 주면 뭐해?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쓰는데. 이혼하고 재산 반으로 나눠서 당당하게 살아? 그 건물 최소 10억은 넘을 거 아니야? 5억 이상 받을 수 있어. 그 돈이면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 숙자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는 생각이 앞섰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안 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했죠. 이렇게 냉전 상태로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누군가는 먼저 말을 해야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남편이 들어왔고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어요. 나한테 사과할 거 없어요? 남편이 죽일 듯이 절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미쳤나 이게? 충격을 받았어요. 미쳤다니. 제가 미쳤다니요. 떨리는 목소리로 뭐라고 했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미쳤냐고 했다. 사과는 네가 나한테 해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왜 당신한테 사과해야 하냐고. 당신이 잘못했는데 하고 받아쳤습니다. 남편은 말하기도 싫다며 벌떡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가려고 했죠. 방으로 가는 남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말해보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나 말하기도 싫어. 남편이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그 순간 균형을 잃었습니다. 뒤로 넘어지면서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허리를 세게 부딪혔어요. 악! 비명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허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어요. 바닥에 쓰러진 채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멈춰 섰다가 그냥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로 끙끙 앓았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30분이 지났을까요? 겨우 몸을 일으켜 벽을 짚고 일어섰어요. 허리를 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죠. 간신히 작은 방까지 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허리 통증으로 겨우 일어났어요. 밤새 제대로 못 잤더니 온몸이 쑤셨습니다. 특히 허리는 조금만 움직여도 찌릿찌릿했죠. 옷을 갈아입고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혼자 걷기가 힘들어서 택시를 불렀어요. 진료실로 들어가니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어머니? 거실에서 넘어져서 테이블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혔다고 설명했죠. 의사는 제 허리를 살펴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다시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천만다행이에요. 뼈에는 이상이 없고 타박상입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는 조심하셔야 해요. 잘못 부딪히면 골절될 수도 있거든요. 진통제와 파스를 처방받고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열이 허리로 전달되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쳐도 남편은 아침에 확인 한 번 안 하고 나갔어요.
골프가 아내보다 중요한가 봅니다. 집에 도착해서 허리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소파에 앉았어요. 갑자기 숙자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혼하고 재산반 나눠서 당당하게 살라고. 정말로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막상 하려니 막막했죠. 일단 우리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허리가 조금 나아져서 동네 부동산에 갔어요. 우리 아파트 시세를 물으니 4억 정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남편 건물 위치를 말하며 그것도 알아봐 달라고 했죠. 아, 그 건물이요? 좋은 자리에 있어서 18억은 될 거예요. 월세도 잘 나오고 있고. 18억.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집이랑 합치면 22억. 절반만 받아도 11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종이에 숫자를 적어봤어요. 11억이면 작은 아파트 하나 사고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남편이 가진 현금도 있을 테니 더 받을 수도 있고요.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거실에 털썩 앉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정이 있으니까요. TV를 보는 남편 옆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당신 진짜 나한테 사과할 거 없어요? 남편이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그 타령이야? 그만 좀 해. 실망스러웠어요. 어제 저를 밀어서 다치게 했는데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병원 다녀온 것도 물어보지 않았죠. 더는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마음을 정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이혼해요. 남편이 놀란 듯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그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리고는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진짜로 이혼하자는 건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제가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끝까지 저를 무시하는 태도에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들을 만나러 갔어요. 커피를 마시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놨습니다. 일본 여행 못 간 일부터 시작해서 화과자 사건, 그리고 이틀 전에 넘어져서 병원 다녀온 일까지.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었어요. 허리는 괜찮냐고,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고 물었죠. 엄마, 그냥 참고 사세요. 제가 아버지한테 잘 말해볼게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라고, 다 그런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결심했고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혼하면 어떻게 사실 건데요? 생활비는? 아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물었어요. 그 말에 순간 화가 났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무시하는 건가 싶었죠.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아들은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결국 한숨만 쉬었어요. 엄마가 결심하셨으면 알아서 하세요. 아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들도 제 편은 아닌 것 같았죠. 저녁 시간이 되어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짜증난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실로 나가니 남편이 신발을 벗으며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민종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아들이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이혼 얘기를 했나 봐요. 남편은 화가 나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자식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창피하지도 않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틀 후 아침,
남편이 갑자기 제 앞에 봉투를 하나 툭 던지고 나갔습니다. 뭔가 싶어서 열어봤더니 합의혼서였어요. 벌써 변호사를 만나고 온 모양이었죠. 서류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항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2억 9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건물값만 18억인데 2억 9천이라니. 분노를 사기며 서류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서류를 건네며 설명했어요. 남편이 이런 서류를 줬는데 납득이 안 된다고. 건물값만 18억인데 2억 9천이 말이 되냐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안타깝지만 남편분이 주신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맞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남편분 건물은 시어머니 유산으로 구입하신 거죠? 그럼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사시는 집하고 예금만 분할해서 2억 9천만 원인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1억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2억 9천이라니.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틀 전 일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밀어서 허리를 다쳤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남편이 지속적으로 그랬다면 가정폭력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자주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신체적 폭력은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네, 자주 그랬어요.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받은 정신적 폭력을 생각하면 이 정도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변호사는 그렇다면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렇게 소송 준비를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남편에게 소장이 전달됐나 봅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소리를 질렀어요. 가정폭력이라니 미쳤냐고. 언제 자기가 때렸냐고 소리쳤죠.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지난번에 밀어서 병원 갔고 진료 기록도 있다고요.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폭력이냐고 실수로 넘어진 거라고 했죠.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위자료 1,000만 원 더 줄게. 그냥 빨리 끝내자. 그렇게 재산분할 2억 9천만 원에 위자료 1,000만 원, 총 3억 원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지만 그래도 3억이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혼 후 작은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15평짜리였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오래 못 버틸 것 같았어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64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죠. 그때 숙자가 전화를 했어요. 금자야, 이혼했다며? 어떻게 지내? 오랜만에 숙자와 만나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숙자는 잘했다며 그런 남편이랑 사는 것보다 혼자가 낫다고 위로해 줬어요. 그리고는 생활비 걱정하는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너 편의점 해보는 게 어때? 내 친구가 하는데 괜찮더라. 편의점이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숙자는 계속 권했습니다. 어차피 다른 데 가서 일할 거면 내 가게에서 일하는 게 낫지 않냐고.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돈도 벌고 좋지 않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남편도 사장님 소리 들으며 사는데 너도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지. 남편이 후회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사장님이라 40년 동안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살았는데 한 번쯤은 사장님이 되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죠. 다음 날 숙자 친구가 소개해준 편의점 본사 영업사원을 만났어요. 요즘 어르신들도 퇴직 후에 많이 하세요. 한 달에 400만 원 정도는 다 가져가십니다. 400만 원이라. 그 정도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영업사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교육도 다 시켜주고 물건 진열하는 것부터 계산하는 것까지 다 가르쳐 준다고. 걱정할 거 없다고 했죠. 그러면서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어요. 안 그래도 좋은 자리가 하나 났어요. 대학가 근처라 매출이 보장됩니다. 다른 분한테 뺏기기 전에 빨리 결정하세요. 얼마냐고 물었더니 초기 비용이랑 보증금, 권리금 다 합쳐서 2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2억이라. 생각보다 비쌌어요. 밤새 고민을 하다 결국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돈이 모자라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돈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본사 교육장에서 다른 예비 점주들과 함께 교육받았는데 다들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50대, 60대가 대부분이었죠. 드디어 오픈하는 날이 왔어요. 대학가 근처 큰 길가에 있는 편의점이었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고 내부도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알바생을 4명 뽑았습니다. 대학생들이었죠. 저는 낮에 몇 시간 나가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알바생들이 돌아가며 일하기로 했어요. 알바생이 저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죠. 남편도 건물주가 되고 나서 사장님 소리를 들었겠죠?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한 달이 지나고 첫 정산을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숫자를 계산했어요. 매출에서 원가를 빼고 월세를 빼고 전기세를 빼고. 그런데 이상했어요. 알바생 4명 월급 800만 원을 빼고 나니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정확히 계산해 보니 20만 원이 남았어요. 20만 원? 한 달에 20만 원? 당황해서 영업사원에게 전화했어요. 정산했는데 20만 원밖에 안 남아요. 한 달에 400만 원 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영업사원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건 사장님이 직접 일하실 때 얘기죠. 알바생 쓰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그렇게 못 법니다. 속은 기분이었어요.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미리 안 했냐고 따졌지만 당연한 거 아니냐는 대답만 돌아왔죠. 결국 알바생 1명을 줄이고 낮 시간에는 제가 직접 일하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엔 정신이 없었어요. 손님이 밀려오는데 계산이 서툴러서 실수도 많이 했죠. 젊은 손님이 짜증내며 말했을 때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결국 낮에도 알바생을 쓰고 제가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일하고 다시 정산을 해보니 22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하고 위안했어요.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내 가게니까 낫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은 떨어졌어요. 경쟁 편의점이 근처에 새로 생긴 것도 원인이었고 방학이 되니 학생들이 줄어든 것도 있었죠. 6개월이 지났을 때는 한 달에 50만 원도 못 가져가게 됐습니다. 결국 주말에도 야간 근무를 했어요. 일주일 내내 밤을 새우니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죠. 생활비를 아끼려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렇게 6개월 더 지났습니다. 편의점은 완전히 적자로 돌아섰어요. 월세도 못 내는 지경이 됐죠. 매일 새벽까지 일해도 적자. 대출 이자도 못 갚았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었어요. 건강도 너무 나빠졌고 돈도 바닥났죠. 보증금이라도 지키려고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사원에게 전화했어요. 그만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친절하던 영업사원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3년 남았는데 지금 폐업하시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위약금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5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5천만 원? 미친 거 아니냐고 소리쳤지만 계약서 안 읽어보셨냐고 그거에 다 써있다는 대답만 돌아왔죠. 어쩔 수 없이 계속 편의점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죽어라 이래도 적자는 늘어만 갔어요. 매출은 계속 떨어졌고 고정비용은 그대로였죠. 월세, 전기세, 인건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무서웠습니다. 결국 더는 버틸 수 없었어요. 위약금 5천만 원을 물고 편의점을 정리했습니다. 그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대출금을 갚을 돈이 없어서 오피스텔까지 팔아야 했죠. 금매로 내놨더니 제값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은 3천만 원뿐이었어요. 이혼할 때 받은 3억이 1년 만에 3천만 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 원룸을 구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곰팡이 냄새가 나는 습한 방이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죠.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65살 노인을 써주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겨우 동네 족발집에서 설거지 자리를 구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편의점 사장님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남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니. 뜨거운 물에 빨갛게 부은 손을 담그며 기름때를 닦았어요. 점심시간에는 쉴 새 없이 그릇이 쌓였죠. 젊은 종업원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주말에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좁은 원룸에 들어선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들의 물음에 그만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편의점이 망했다고, 돈도 다 날렸다고, 이제 식당에서 설거지한다고. 울면서 다 털어놨습니다. 아들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진정이 됐죠. 차를 한 잔 타주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지난주에 할아버지 제사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갔었어요. 남편 얘기가 나오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상 차리느라 엄청 고생하셨대요. 전도 제대로 못 부치셨고 나물도 다 시켜서 해결했다면서요.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다는 거예요. 아들은 이제 1년도 지났으니 아버지 화도 다 풀리셨을 거라며 가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면 받아주실 거라고 확신해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의 말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굶어 죽어도 그렇게는 못해.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흔들렸습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사실 거예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죠. 아들이 돌아간 후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식당 월급 200만 원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대기도 빠듯했죠. 한숨을 쉬며 결심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일단 살아야겠다고. 다음 날 식당 일이 끝난 밤 9시. 떨리는 발걸음으로 예전에 살던 아파트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에 없나? 골프 갔다가 아직 안 온 모양이에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밀번호를 눌러봤어요. 삑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번호를 바꿨더군요. 복도 창가에 서서 기다렸어요. 봄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벽에 기대섰죠. 밤 10시가 되자 엘리베이터가 열렸어요. 남편이 골프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모른 척하고 지나쳐서 현관문 앞에 섰죠. 여보, 잘 지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남편은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어요. 문이 닫히려는 순간 급하게 손을 뻗어 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65살의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닿자 뼈가 욱신거렸죠. 하지만 참았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줘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콧물도 나왔어요. 초라하고 비참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제서야 남편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가정폭력하는 남자랑 어떻게 살려고? 남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돈에 미쳐서 그렇게 해서 돈 받아 나갔으면 잘 살든가. 이게 뭐야? 이럴라고 이혼하자고 했어?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어요. 당신은 어떤지 몰라도 난 혼자 사니 너무 행복해. 그러니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다시 나타나면 그때는 좋은 소리 안 나올 거야. 남편이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저는 닫힌 문을 붙잡고 오열했어요. 여보, 여보, 제발, 제발 문 좀 열어줘요.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과 콧물로 얼굴이 엉망이 됐죠.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을까요? 한 번의 실수 이렇게 끝날 수 있을까요?